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친구 민준의 집은 늘 그렇듯 정갈하고 편안했다. 금요일 저녁 오랜만에 가진 셋의 술자리는 분위기가 제법 무르익었다. 테이블 위엔 고급 와인이 절반쯤 비워져 있었고 민준은 기분 좋은 얼굴로 잔을 들고선 농담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자꾸만 옆자리에 앉은 지연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그녀는 별다른 말 없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단지 이야기의 재미 때문이 아닌 것 같았다. 대화가 민준에게로 향할 때도 그녀의 눈은 조심스럽게 나를 향하고 있었다. 처음엔 기분 탓이라고 넘겼지만 그 시선은 식지 않는 열기처럼 은근하게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민준이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하며 화장실로 향하자 테이블 위 분위기는 잠시 고요해졌다. 그리고 그 사이 지연은 내 잔을 조용히 채워주며 말했다. 오빠는 참 말이 잘 통해요. 이상하게 편해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잔을 들어보였다. 편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겠죠.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와인잔을 돌렸다. 그런가? 근데 민준이랑 얘기할 땐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대화는 하는데 감정이 없달까.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의 남편인 친구의 뒷담화를 여기서 받아주는 건 도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말수가 줄어든 내 태도에 기대어 말을 이어가는 듯했다. 오빠는 결혼할 때 진심이었어요? 당연하죠. 왜 그런 걸 묻죠? 지연은 잠시 시선을 거두었다가 다시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냥 요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나도 결혼할 때 진심이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 말끝에 묻어나는 아슬아슬한 기색은 단순한 고민을 넘어선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나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사람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책임은 남는 거고요. 그녀는 그 말에 짧게 웃었다. 책임이라 오빠, 너무 착하다. 착하다. 이 단어가 그 순간 내게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 속에 담긴 미묘한 온기가 내 안에서 이상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규석이 돌아오고 분위기는 다시 원래대로 흘러갔다. 그는 와인 한 병을 더 꺼내오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너희 둘 뭐 그렇게 속닥속닥했냐? 나 없는 사이 재미있었어. 지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잔을 들었다. 우린 늘 얘기 잘 통하잖아. 그렇지, 오빠. 그 순간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눈을 찡그셨다. 농담처럼 건넨 말투였지만 그 안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웃으며 잔을 들었지만 마음 한쪽에서 알 수 없는 경계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자리를 마친 뒤 나는 일부러 민준보다 먼저 나왔다. 괜히 마주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빠져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아파트 단지를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오빠, 잠깐만요. 지현이었다. 그녀는 발소리도 가볍게 다가와 내 옆에 섰다. 아파트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엔 알 수 없는 빛이 감돌고 있었다. 오늘 내가 이상했죠.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은요. 근데 오빠도 느꼈잖아요. 그죠?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잠시 멎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실 나도 느끼고 있었다. 분명한 끌림, 묘한 긴장감. 선을 넘지 않았지만 그 문턱에 발을 얹은 기분. 지연 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녀는 잠시 웃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오늘은. 그녀의 말엔 마침표가 없었다. 오늘은 이라는 그 말은 어쩌면 다음을 암시하는 여운처럼 남았고 나는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남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어딘가 무거웠다. 실없는 대화 몇 마디, 농담처럼 건넨 시선 하나에도 사람이 이렇게 휘청일 수 있다니. 오늘 하루의 기억이 낡은 먼지처럼 내 어깨에 내려앉아 쉽게 털어낼 수 없을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지연은 연락 한 통 없었다. 나 역시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날 그녀가 문을 닫고 떠난 이후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결국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민준의 초대로 셋이 함께 식사하게 된 것이다. 장소는 그의 단골 와인바. 음악은 조용했고 조명이 은은했다. 분위기는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나는 테이블을 마주한 지연의 눈빛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녀는 종종 나를 바라보았다. 웃음은 예전처럼 밝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조금 달랐다. 나는 괜히 물잔을 자주 들었고 불필요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넘기려 했었다. 와인 2병이 비워질 즈음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야, 나 먼저 갈게. 내일 오전 미팅 있는데 그냥 집에 가서 자야겠다. 지연이 잠깐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요. 민준은 계산을 마치고 나서 내게 손을 툭툭 쳤다. 지연이 좀 더 있다 가고 싶어 하네. 넌 괜찮지?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뭐 나는 괜찮아. 민준은 흔쾌히 손을 흔들고 먼저 자리를 떠났다.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테이블에 둘만 남자, 공기의 온도까지 달라진 듯했다. 지연이 내 쪽으로 잔을 기울였다. 오빠는 참 눈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그게 내 매력이랄까. 그녀는 웃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잔을 입에 가져갔다. 나 오늘 집에 가기 싫은데요. 그 말은 조용히 떨어졌지만 순간적으로 내 심장이 울렸다. 지연 씨 이런 말 또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왜 그날은 말렸어요? 나 진심이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술 때문일까, 감정 때문일까. 그녀의 눈빛엔 또렷한 슬픔과 함께 감춰진 외로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하루도 안 잊혔어요. 오빠가 날 어떻게 봤을지, 얼마나 부끄러웠을지.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날 이후로 내가 더 그리워졌다는 거예요.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건 우리 둘 다 잘못일지도 몰라요. 그럼 지금은요? 지연이 조심스레 내 손등을 덮었다. 그 손이 따뜻했다. 아니, 뜨겁게 느껴졌다.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지연 씨 지금 이 선택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그럼 오늘은 그냥 나랑 같이 있어줘요. 아무 일 없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사람으로서.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말은 이미 충분히 위험한 유혹이었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전부를 던지는 용기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을 마주한 순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는 걸 느꼈다. 지연 씨. 응. 그럼 우리 집에서 조금만 더 얘기할래요? 지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분위기는 달랐다. 조명이 낮게 깔린 거실엔 어제와 다른 기운이 감돌았다. 지연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물을 내주며 말했다.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들어가요. 민준이한테 의심받으면. 지연은 컵을 받으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의심할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섞인 감정은 날카로웠다. 나는 잠시 시선을 피하며 테이블 정리에 집중했다. 근데 오빠 집은 항상 이렇게 정돈되어 있어요? 그냥 혼자 살다 보니 누구 올 일도 없고 그래도 뭔가 차분하고 안정된 느낌. 오빠 성격 같아요. 나는 피식 웃었다. 지연 씨도 말 참 잘해요. 사람 기분 좋아지게. 나 오빠 기분 좋게 해주고 싶은데. 그 말은 어딘가 뜨거웠다. 지연은 천천히 내 옆에 앉으며 내 팔에 가볍게 기대왔다. 잠깐만 이렇게 있어도 돼요?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체온이 팔을 타고 어깨로 번져 올라왔다.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교차했다. 오빠.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응. 오빠, 나랑 자고 싶지 않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 한마디는 이 공간에 담긴 모든 조심스러움을 깬 말이었다. 그녀는 장난처럼 웃지도 않았고 시선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저 정면에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다. 술 좀 많이 마셨나 보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하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정색한 얼굴로 다시 말했다. 농담 아니에요. 나 지금 진심이에요.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내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그 손끝이 부드럽게 내 손을 쓸며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오빠가 날 어떻게 볼지, 무슨 생각을 할지 다 상관없어요. 그냥 오늘 난 오빠가 필요해요. 그녀의 눈빛은 분명했고 더는 피할 구석이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어둠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퍼져 있었다. 지연 씨, 우리 지금 이거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이킬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돌이키지 않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건 유혹이 아니었다. 외로움과 갈망이 뒤섞인 한 사람의 솔직한 감정이었다. 그녀가 내 뒤로 조용히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스레 등을 기대며 말했다. 오빠, 내 말 진심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요. 나는 돌아섰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무너졌다. 이성이 아니라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가 놀란 듯 숨을 들이켰지만 곧 고개를 내 어깨에 묻었다. 우린 서로를 껴안고 그대로 한참을 서 있었다. 이건 단순한 유혹의 순간이 아니었다. 마음 깊은 곳에 도달한 감정의 출구. 그렇게 우리는 문턱을 넘기 직전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다. 우린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소파 위 그녀의 이마가 내 턱에 살짝 닿아 있었고 나는 왼손으로 그녀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고 있었다. 그 손길에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다. 지연은 숨을 참듯 내 품에 안긴 채 가만히 있었다. 숨결은 조용히 내 목을 타고 흘렀고 나는 점점 이 껴안음이 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란 걸 알게 됐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옆구리를 지나 내 가슴께에 닿았다. 그 손끝이 옷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차오르는 감정이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건 망설임의 순간이 아니었다. 이미 마음은 움직였고 몸은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다. 지현의 얼굴이 조금 들려 내 눈을 마주했다. 지금 멈춰요. 지금이라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말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내 입술에 입을 맞췄다. 처음엔 조심스러웠고 다음은 깊어졌다. 그리고 더 이상 멈추지 않았다. 소파 위 우리는 서로의 옷깃을 풀어내며 조용한 숨소리로 대화했다.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지연은 나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오빠 이건 나 혼자 원한 게 아니죠.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우리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선을 넘었다. 손끝이 기억하고 피부가 확인했다. 머릿속은 멈췄고 감정만이 흐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한참 후 지연은 내 품에 안긴 채 가볍게 숨을 골랐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죠. 아니요. 나도 이미 선택했어요. 지연은 몸을 일으켜 옷을 정리했다.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한 뒤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건 비밀이에요. 우리 둘만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내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내야 해요. 할 수 있죠. 그녀가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묻자. 나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리고 방 안엔 따뜻한 체온과 지나간 감정의 잔열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그대로 기대어 앉아 있었다. 다시 정리하려 해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 그녀의 뒷모습이, 손끝이, 입술이 모두 선명하게 남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한 번의 순간을 공유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깊게 파고들 줄은 몰랐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길게 스며들고 있었다. 재훈은 소파에 누운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 지연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쿠션 위를 무심코 손으로 쓸었다. 한숨이 흘러나왔다. 무언가 찝찝한 기분이 가슴 안쪽에 남아있었다.
그녀는 분명 웃으며 돌아갔다. 입가에 떠오른 그 미소. 이건 비밀이에요. 그 말도 아직 귀에 생생했는데 그때였다. 진동음이 거실에 울렸다. 낯선 번호. 하지만 단순한 스팸일 것 같지는 않았다. 재훈은 무심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여보세요. 재후 씨 맞으시죠? 여기 서울 강동경찰서입니다. 목소리는 딱딱했고 단호했다. 재훈은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경찰서요? 지연 씨 관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어젯밤 함께 계셨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그분이 지금 성폭행 혐의로 재후 씨를 고소하셨습니다. 순간 뒷머리가 얼얼해졌다. 무릎이 저릿하게 굳었고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다. 죄송하지만 뭐라고 하셨죠?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 후에 판단될 테지만 현재는 고소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출석 가능하신가요? 재훈은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천천히 거실을 한 바퀴 돌았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뛰고 있었다. 지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건 저희는 서로 말씀은 조사 과정에서 하시면 됩니다. 조사 일정은 오전 10시입니다. 늦지 않게 방문 부탁드립니다. 뚝. 통화가 끊겼다. 전화를 내려놓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재훈은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잠시 전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던 지연의 눈빛, 손끝, 체온,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장난 아니겠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이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너무 현실적이었다.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상황은 믿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재훈은 천천히 욕실로 향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얼굴은 어딘가 낯설었다. 도대체 왜? 그녀가 먼저 손을 잡았고 먼저 입을 맞췄고 그렇게 말없이 품에 안겼던 사람인데 아무 말도 없었던 그녀가 무슨 생각으로 경찰서를 찾았을까? 그리고 어젯밤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출근도 미뤘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오전 9시 48분. 재훈은 슬리퍼를 벗고 운동화를 신었다. 차에 오르면서도 현실감은 돌아오지 않았다. 10분 뒤, 그는 서울경찰서 입구 앞에 섰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재훈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제 그 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게 되었다는 걸. 재훈은 경찰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다. 바람은 차갑지 않았지만 몸이 자꾸 움츠러들었다. 접수 데스크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안쪽에서 한 형사가 천천히 나왔다. 재후 씨 맞으시죠? 따라오시죠. 그는 아무 말 없이 형사를 따라 조사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고 낯선 공간의 공기가 숨을 조이기 시작했다. 책상 위 녹음기가 켜졌다. 형사의 시선은 무표정했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보다는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는 느낌이었다. 지연 씨가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당신이 동의 없이 관계를 강제로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술이 사실입니까? 재훈은 멍하니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형사의 눈빛은 미동조차 없었다. 아니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서로 좋아서 감정이 오고 가서 생긴 일이에요. 그녀도 먼저 내 손을 잡았고 그건 당신 입장이죠. 지금 단계에서는 양쪽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야 합니다. 증거요? 무슨 증거를요? 카메라도 없고 녹음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사에 협조하셔야죠. 그 말에 재훈은 처음으로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오는 걸 느꼈다. 억울하다는 말조차 무력하게 들릴 공간에서 그는 말끝을 삼켰다. 일방적으로 믿는 겁니까? 그 사람이 먼저였는데 왜 나는 죄인이 돼야 하죠? 형사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종이에 몇 자를 적었다.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우린 진술을 정리하는 거고요. 조사가 끝난 뒤 재훈은 조사실 밖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처럼 그의 시선은 흐릿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그녀를 만났던, 그리고 가장 먼저 알게 했던 사람. 재후와 그녀의 남편, 자신의 친구이자 그녀의 남편인 민준이었다. 그래, 민준은 뭔가 알지도 몰라. 어젯밤 술자리에 있었고, 내가 마지막까지 남은 걸 아는 사람. 그에게 말해야 한다. 이건 진심으로 오해라고. 재후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민준아, 나야. 지금 경찰서야. 지연이 날 성폭행으로 고소했어. 잠깐의 정적. 그 다음 아주 차가운 목소리. 넌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냐? 아니, 오해야. 진짜야. 내가 먼저 그런 게 아니고, 그건 그만해, 재후야. 더 듣고 싶지 않아. 지연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니? 지금 병원에 있어.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대. 난 지금 내 얼굴 보고 싶은 생각 없어.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뚝. 통화가 끊겼다. 핸드폰을 쥔 손이 허공에 멈췄다. 그 말들이 몸 안 어디쯤에서 천천히 폭발했다. 재후는 벽에 기대선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숨이 막혔다. 가슴은 욱신거렸고 머리는 텅 비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녀가 나를 유혹했고 내가 그 유혹을 받아들였고 그게 서로 원했던 거라고. 분명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은 누구 하나 그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피해자, 그는 가해자. 너무 간단하고 명확한 구도 안에 재후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있었다. 경찰서 문을 나서면서도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데도 그는 그저 걸었다. 아무 말도 아무 감정도 없이. 한참을 걷다 멈춘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지현, 왜 그랬어? 하지만 돌아오는 건 그녀의 목소리가 아닌 침묵뿐이었다. 재후는 침대 끝에 앉아 천천히 얼굴을 감쌌다. 전날 경찰서에서의 조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분명 서로 원해서 시작된 관계였고 어쩌면 그날의 분위기는 감정적인 충동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현실은 누군가의 기억과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르게 그려지고 있었다. 핸드폰을 열어보니 민준의 번호는 여전히 즐겨찾기 맨 위에 있었다. 그와 연락한 건 어제 단 한 통, 그리고 냉랭하게 끊긴 그 전화뿐이었다. 다시 전화를 걸 용기도 없었다. 그 짧은 통화로 재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더는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출근을 망설였지만 그래도 가야 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움직여야만 뭔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침 공기는 쌀쌀했고 거리에 나선 사람들 틈에서 그는 마치 유령처럼 걷고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심스럽게 그를 피했고 동료들과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어색했다. 누군가는 눈인사를 했고 누군가는 모른 척했다. 하지만 그 시선 하나하나가 마치 재후에게 우린 알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팀장이 다가와 말을 건넸다. 재후 씨, 요즘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혹시 힘들면 언제든 이야기해요. 잠깐 휴가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팀장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모두가 그를 모른 척하며 동시에 다 알고 있다는 듯 행동하는 그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재후는 점점 숨이 막혀왔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이 조금 들썩였다. 평소 같으면 함께 밥을 먹자며 불러주던 후배들이 조용히 나가버렸고 그 자리는 허전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혼자 컵라면을 데우며 직원 휴게실 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낯선 풍경도 아닌데 왠지 멀게만 느껴졌다.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하려 했었지만 그날따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아무도 대놓고 묻지는 않았지만 묻지 않는 그 침묵이 더 고통스러웠다.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이 분위기. 아직 진실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퇴근 시간 무렵 재후는 자신의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다. 하루를 버텼다는 안도감도 없었다.
그저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지연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날 밤 정말 그게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 재훈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사람들의 조용한 시선 속에서 그는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 재훈은 노트북 앞에 앉아 멍하니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누가 찍었는지도 모를 그날 술자리 사진. 단체 셀카처럼 찍힌 이미지 속에는 웃고 있는 4명이 담겨 있었다. 자신과 친구 민준, 그리고 민준의 아내인 지현, 그리고 민준 회사의 후배.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넘겼던 그 사진 속에서 재훈은 문득 한 장면에서 멈춰버렸다. 지현의 왼손이 분명히 자신의 팔에 걸쳐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재후 쪽으로 살짝 기대 있는 모습이었다. 정면을 보고 찍은 사진이지만 몸의 방향, 시선의 각도, 손의 위치가 모두 미묘했다. 이 사진을 그때도 봤던가. 재훈은 눈을 가늘게 뜨며 화면을 확대했다. 지연은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적어도 강요받는 얼굴은 아니었다. 그 순간 오랜만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다. 술자리가 끝나고 민준이 먼저 일어났던 날. 지연이 마지막까지 남았고 가볍게 그의 손을 잡았던 순간 그 손길이 따뜻했는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것인지 이제는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그녀는 먼저 다가왔다.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잖아. 그는 혼잣말을 뱉으며 그날의 감정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다. 술기운, 흐려진 판단, 그리고 그 안에 섞여 있던 지연의 적극성. 핸드폰을 뒤졌다. 과거 주고받았던 문자들, 사소한 카카오톡 메시지, 기억의 파편들 속에는 분명히 어긋난 힌트들이 숨어 있었다. 오빠랑 있으면 편해요. 요즘 나 여자로 느껴지는 순간이 너무 없어요. 그날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땐 그냥 호감 섞인 말인 줄 알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그 말들은 기대와 의도였다. 내가 왜 이제야? 재훈은 입술을 깨물며 머리를 감쌌다. 왜 모든 걸 뒤늦게 되짚는 걸까? 왜 처음부터 이런 감정선을 정확히 읽지 못했을까? 그는 노트북 화면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심은 확신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지연의 지난 과거가 떠오르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다. 과거 민준과 지연의 결혼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지인들 사이에서 이상한 말들이 돌았던 기억. 둘이 급하게 결혼했대. 지연 씨, 원래는 누구 만났었잖아. 민준이 친구랑 뭔가 있었대. 옛날에. 그 말들이 대수롭지 않게 들렸던 건 당시의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들렸다. 재훈은 다시 민준의 SNS를 뒤졌다. 그가 예전에 올렸던 가족 사진, 지연과 함께한 사진들. 언제부턴가 지연은 사진 속에서 웃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재작년 여름 이후 지연의 흔적은 민준의 계정에서 사라졌다. 그때부터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했던 걸까? 재훈은 핸드폰을 들고 마음속에 떠오른 하나의 이름을 눌렀다. 지연과 가까웠던 회사 동료, 예전에 몇 번 식사도 함께했던 여자 후배였다. 혹시 지연 씨 요즘 어때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한숨과 함께 말을 꺼냈다. 잘 몰라요. 요즘 지연 언니 좀 이상하긴 했어요.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말수가 많았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혹시 누구랑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남편이랑요? 그건 다들 알고 있었어요. 지연 언니가 힘들어했던 거. 그 한마디로 재훈은 확신했다. 이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지연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던지기 위해 혹은 도망치기 위해 그를 선택한 건지도 몰랐다. 밤늦게 재훈은 다시 사진을 열어봤다. 지연이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의 팔을 감싸고 있는 손. 그 미소가 거짓이었다고, 그 손길이 연기였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게 그녀의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재훈을 무섭게 흔들고 있었다. 낮은 알림음이 울렸다. 낯선 번호? 재훈은 핸드폰 화면을 응시했다. 무의식적으로 거절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메시지가 하나 더 들어왔다.
당신도 그 여자한테 당했군요. 잠시 뇌가 멈췄다. 오타인가 잘못 보낸 건가 싶어 다시 읽어보았다. 하지만 문장엔 망설임이 없었다. 확신이 담긴 문장, 그것도 아주 조용한 분노처럼. 재훈은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다. 누구시죠? 상대방의 목소리는 젊지 않았다. 약간 건조했지만 차분했고 오히려 그게 더 기이한 믿음을 주었다. 지연 씨한테 몇 년 전에 당한 사람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말 한마디에 감정이 스멀스멀 밀려오기 시작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대 남자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몇 년 전 민준 씨 결혼 전 지연 씨를 알게 됐고요.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접근했고 관계를 맺고 다음 날 고소장을 접수했죠. 합의금은 3천이었습니다. 변호사도 붙지 않았고 저는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그냥 넘겼죠. 하지만 지금 우연히 당신 소식을 듣고 알겠더군요. 패턴이 같아요. 똑같아요. 재훈은 전율이 잃었다. 처음으로 진짜로 자신이 덫에 걸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혹시 그때 자료나 기록 같은 거 남아있나요? 고소장은 남아있어요. 합의서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지연 씨가 저에게 보냈던 문자 일부도 저장해놨습니다. 핵심 증거였다. 지금까지 막연히 억울하다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맞서야 할 가능성이 생겼다. 재훈은 그와의 만남을 바로 약속했고 그 주말 둘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그는 서류를 꺼냈다. 낡은 폴더 안에는 고소장 사본, 당시 합의금, 이체 내역, 문자 캡처 이미지가 정리돼 있었다. 재훈은 그중 문자 하나에 눈을 떼지 못했다. 그날 밤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고마웠어요. 나중에 또 그런 일 생기면 잘 부탁해요. 그 문자는 고소일 기준 전날 밤 11시 14분에 발송된 것이었다. 재훈은 숨을 내쉬었다. 이건 명백한 이중행위였다. 당시 상황에서 이 문자가 있었다면 고소장 내용과 전혀 맞지 않았다. 이거 경찰에 제출하실 생각 있으세요? 상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그래야겠죠. 당신만 당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날 밤 재훈은 지연의 메시지를 다시 정독했다. 이상한 점은 많았다. 오빠 덕분에 좋았어요. 나중에 또 만나요. 어제 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메시지를 보낸 지 몇 시간 후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는 무엇일까? 감정적 혼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기획된 패턴이었다. 재훈은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 그녀의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본성을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다. 노트북 화면 위에 정적이 흘렀다. 재훈은 수십 개의 캡처 화면과 메모장을 번갈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이제는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니라 차분한 분해와 분석이 필요했다. 그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진실을 증명하는 것. 먼저 지연의 SNS부터 살폈다. 사진은 많지 않았지만 몇 장은 유독 눈에 걸렸다. 특정 날의 게시물. 분명 자신과 함께 있었던 날인데 사진 속 배경엔 낯선 남성의 손목시계와 팔뚝이 어렴풋이 찍혀 있었다. 재훈은 날짜를 확인하고 사진을 저장했다. 다음은 결제 내역과 위치 정보. 그는 지인의 소개로 연결된 사설 탐정에게 며칠 전 의뢰한 결과물을 받았다. 그 안에는 놀라운 정보가 담겨 있었다. 지연이 자신을 고소한 다음 날 서울 강서구의 한 모텔에 다른 남성과 함께 입실한 모습이 CCTV 영상 캡처로 찍혀 있었다. 입실 시간은 오후 3시 42분. 퇴실은 다음 날 오전 10시 13분. 카드 결제는 지연 씨 명의 BC카드 사용됐고요. 탐정은 간단하게 말했다. 재훈은 그날을 기억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바로 전날 밤. 자신과 지연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전화를 받았고 그날 오후 지연은 이미 다른 남성과 모텔에 있었다.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분노도 실망도 모두 잠시.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닌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수법이었다. 그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 서류 파일에 넣고
처음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안은 여전히 딱딱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담당 형사는 그를 보자 고개를 살짝 숙였다. 무슨 일이십니까? 재훈은 봉투를 건넸다. 이거 다시 검토해 주세요. 전 단지 고소당한 게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이용당한 겁니다. 형사는 의아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모텔 입실 시간과 CCTV 캡처, 지연의 카드 결제 내역, 전날 보냈던 지연의 다정한 문자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또 다른 피해자의 진술서 사본이었다.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가 책상에 팔꿈치를 올리고 진지하게 물었다. 혹시 이건 계획적으로 당신에게 접근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재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녀는 저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에게도 똑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형사는 숨을 내쉬며 한쪽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장 컴퓨터를 켜고 이전 사건 기록을 다시 열어보기 시작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네요. 관련자들부터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에 눈이 뜨듯 정신이 또렷해졌다. 재훈은 가만히 우산을 펴고 그 아래서 휴대폰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다.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는다. 재훈은 다시 경찰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다.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다. 그때는 자신이 절벽 끝에 매달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 절벽 아래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심정이었다. 형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조서가 놓인 회의실 문이 열렸다. 그 안엔 지연이 앉아 있었다. 화장이 지워지고 눈가는 부어 있었으며 입술은 메마른 채 깨져 있었다. 그녀는 재후가 들어서는 걸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다. 어딘가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연 씨, 지난번 진술서와 내용이 다릅니다. 형사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손끝을 조용히 움켜쥐며 말했다. 그 사람이 나를 거절했으면 됐잖아요. 형사의 손이 멈췄다. 지금 그 말, 당신 진술이 사실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지연은 무너져 내리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고인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처음엔 그냥 그날 밤 나 혼자 민망하고 어색해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재우 씨가 나를 피하니까 점점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창피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곤란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형사는 깊은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수첩을 덮었다. 지현 씨, 지금부터 이 사건은 무혐의 종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지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듯 울기 시작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 그녀의 모습에서 예전의 자신감 넘치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재훈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진실된 눈물이라 해도 이 모든 고통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형사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저를 믿고 다시 봐주셔서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다. 지금까지 버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경찰서를 나와 밤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재훈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그녀를 미워할 수 있을까? 그녀의 눈물, 그녀의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이 이해는 됐지만 용서는 되지 않았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형사로부터 메시지였다. 공식적으로 무혐의 처리되었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제야 재훈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긴 악몽의 끝이었다. 그 악몽은 비로소 그녀의 무너짐으로 종결되었다. 낮은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누군지 몰라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재훈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다. 문 앞엔 민준이 서 있었다. 며칠 전보다 초췌해 보였고 눈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말이라도 하고 올 줄 알았다.
재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주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팔꿈치를 무릎에 올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솔직히 나 지금도 헷갈려. 너도 지연이도 대체 누굴 믿어야 하는 건지. 재훈은 천천히 책상 위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USB 하나를 꺼내 규석에게 건넸다. 여기 들어있어. 지연이가 내게 했던 말. 그리고 고소 이후 다시 만났을 때의 녹음. 규석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다. 잠시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인 채 USB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믿고 싶었어. 규석이 입을 열었다. 지연이가 그럴 사람이 아닐 거라고. 그런데 너한테도 한때는 내가 가장 믿은 친구였는데.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서로 다 믿었는데 다 틀려버린 거지. 규석이 USB를 들고 몸을 일으켰다. 이걸 들어보고 다시 올게. 그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사실 지연이가 고소를 했다던 날 내 안에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이상한 기분. 그날 집에 오자마자 지연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 자기 몸을 함부로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근데 그 말투가 뭔가 죄책감 있는 사람처럼 들렸어. 재훈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역시 지연의 눈에서 진심과 거짓을 번갈아 봤다. 그래도 널 못 믿은 건 진짜 미안하다. 민준이 돌아서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하다, 재후야. 그 말에 재훈은 입술을 앙다물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친구가 진실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는 건 결코 통쾌한 일이 아니었다. 나도 아무 말 못했던 거 미안해. 지연이랑 그런 일 생기기 전에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혹시 그날 전에 이미 너희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야?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아니, 없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건 사실이야. 지연이도, 나도. 민주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의 눈가엔 다시 습기가 맺혔다. 다 망가졌네. 우리 다. 그래도 늦진 않았잖아. 앞으로가 문제지. 두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앞에서. 조금은 부서졌지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 부서진 조각을 마주할 용기를 내고 있었다. 경찰 기록 조회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담당 형사는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열람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을 왜곡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조서 사본과 심리상담 진단서, 그리고 몇 장의 진술서가 들어있었다. 지연의 이름 옆에 적힌 단어, 성폭행 피해자. 시간은 20대 초반, 대학생 시절로 적혀 있었다. 가해자는 당시 교제하던 남자였고, 지연은 사건 이후 모든 것을 중단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학교를 휴학한 뒤 잠시 사라졌던 기록이 남아 있었다. 한 줄, 한 줄. 진술서의 문장들이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손으로 재후의 뺨을 천천히 때리고 지나가는 듯 했다. 거절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고, 그 순간 이후 나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그가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조차 나는 차라리 그가 끝까지 무관심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사랑도 신뢰도 모두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지막 진술서의 문장을 읽으며 재훈은 책상 앞에 앉은 채 손끝으로 이마를 눌렀다. 그녀가 왜 그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왜 항상 자신의 감정에 과도하게 흔들렸는지, 왜 누군가의 거절에 민감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갔다. 지연은 그날 밤 단순히 충동적이었던 게 아니었다. 그녀에게 있어 관계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확인받기 위한 무기였던 것이다. 누군가 자신을 받아들일 때에만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고, 거절당했을 때에는 그 존재 전체를 부정당했다고 믿는 그런 뒤틀린 심리의 결과. 그리고 그 감정은 수년간 마음속에 깊게 눌린 채 한 번도 치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겁게 전해졌다.
재훈은 숨을 깊이 들이켰다. 지연을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녀를 증오할 수는 더 이상 없었다. 며칠 뒤, 재훈은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의 추천으로 지연이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형사를 통해 들은 뒤였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이라는 이름. 잠시 망설였지만 그는 전화를 받았다. 오빠 아니, 재우 씨. 왜요? 그날 일 정말 미안했어요. 그때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나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다행이죠. 그래도 그날 밤만큼은 내가 처음으로 원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부정당한 느낌에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랐다. 뭔가 무너졌고 또 정리되려는 사람의 담담함이 묻어 있었다. 재후 씨, 그때 날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끝났다. 그날 밤, 재후는 긴 한숨과 함께 전화를 책상에 내려두었다. 지연은 병원에 입원했고 심리적 불안장애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사건은 무혐의 종결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들이 겪은 감정의 흔적은 서로의 인생에 길게 남게 되었다. 재훈은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 역시 처음으로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 형사는 마지막 보고서를 내밀며 말했다. 결국 다른 피해자들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연명은 정식 고소로 전환됐고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에요. 재훈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절차가 자신과는 이제 무관하다는 사실이 어쩌면 다행이기도 했다. 하지만 문을 나선 후부터 그는 삶의 흔적에서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다. 회사는 그를 업무 공백이란 이유로 내보냈다. 사람들은 진실보단 소문을 믿었고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핸드폰은 조용했고 연락하던 친구들 대부분이 중립을 택했다. 하루는 잠에서 깨어난 후 자동 반사처럼 출근 채비를 하다 멍하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됐다. 이제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이제는 법도 친구도 사랑도 자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병원에서 등기우편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지연. 병원 주소를 보며 잠시 숨을 고른 후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짧은 쪽지 한 장. 이해받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싶었고 믿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방식이었는지 지금은 알아요. 그날 밤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먼저 누군가를 원한 날이었어요. 그걸 당신이 거절했을 때 나는 또다시 버림받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 얼마나 다행이었는지도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은 나를 망가뜨린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처음으로 날 멈춰준 사람이었어요. 편지를 읽던 재훈은 손끝을 조용히 떨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무겁게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곁에 있던 책상 서랍 안에 조용히 넣어두었다. 모든 게 끝났지만 아직 조각은 살아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재훈은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녀가 남긴 진심은 조금쯤은 느껴졌다고. 병원 기록에 따르면 지연은 장기 치료를 결정했고 약물과 상담을 병행하는 상태였다. 그녀는 다시 누구의 곁으로도 돌아가지 않았다. 그의 곁으로도 남편의 곁으로도 마치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공간에 갇히듯 그렇게 사라지고 있었다. 재훈은 가끔 그녀가 보낸 그 쪽지를 꺼내본다. 그 종이는 점점 닳아갔지만 거기 남겨진 문장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았다. 가을이 깊어가던 날이었다. 재훈은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서울역 플랫폼에 홀로 서 있었다. 뿌연 도시의 공기와 회색빛 고층 건물들이 더 이상 숨 쉴 틈을 주지 않는다고 느낀 건 그날 이후였다. 여긴 이제 내 자리가 아니야.
서울에서의 마지막 풍경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도시가 그의 떠남을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사람들도 거리도 아무 변화 없이 흘러갔다. 그는 조용히 한적한 바닷가 마을로 내려갔다. 지인 하나 없는 낯선 곳, 해 뜨는 풍경과 갈매기 소리만 들리는 곳에서 그는 작은 원룸 하나를 얻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보려는 다짐이었고 사실상 모든 걸 놓아버리려는 포기이기도 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잔잔한 라디오 소리가 흐르던 오후. 휴대폰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떴다. 지현. 문자 하나. 짧지만 너무나 무거웠다. 그날 오빠는 아무 잘못 없었어요. 미안해요. 그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천천히 그 문장을 따라 훑었다. 그 문장은 마치 오랫동안 묻혀있던 감정을 한순간에 끄집어낸다. 지현의 메시지는 변명도 핑계도 없이 단순히 사과였고 용서였다. 그는 아무 답장도 보내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종이 쪽지와 함께 핸드폰 화면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고 파도는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 더 잘 자게 되었다. 꿈속에 그녀가 나타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과거처럼 조용히 뒤로 보내줄 수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지연은 연락을 더는 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휴대폰에서 삭제되었고 그가 머무는 바닷가 도시에도 이름 없이 시간이 흘러갔다. 어느 날 카페 앞 벤치에 앉아 해지는 바다를 바라보던 재훈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이야기였지. 돌아갈 수 없기에 마침내 놓을 수 있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자신을 망가뜨린 사건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재료로 삼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건 속에 머물며 스스로를 가둔다. 재훈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유로웠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수연은 오늘도 평소처럼 병동 입구 유리문을 천천히 밀었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발끝에 힘을 실은 채 바닥을 스치며 걸었다. 요양원은 늘 그렇듯 적막했다. 간혹 들리는 기침 소리나 나직이 부르는 간호사의 목소리 정도가 공기를 깨우는 유일한 소리였다. 홀 쪽 책상에 놓인 인게이지를 넘기던 동료가 수연을 향해 고개만 살짝 들었다. 오늘 703호실에 새로 한 분 오셨어. 수연은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입소자 하나 바뀌는 일은 이제 새롭지도 않았다. 하지만 뒤이어들은 말이 걸렸다. 좀 특별해. 말도 없고 낯도 잘 안 가리신데 이름도 기억 못한다더라. 수연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리며 병실로 향했다. 초록색 커튼이 반쯤 열린 병실 안 창가 쪽 침대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뒷모습. 하얀 머리칼과 짙은 등선 그리고 무릎 위로 놓인 양손이 차분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지내게 될 수연입니다. 그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돌아서지도 않았고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다. 수연은 다가가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건넸다. 식사는 하셨어요? 이번에도 대답은 없었다. 다만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치 바람에 스치는 나뭇가지처럼. 그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을 때 수연은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마주했다. 낯선 얼굴, 하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한 눈빛이었다. 눈밑이 깊게 꺼졌고 입가주름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은 흐리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를 지켜본 사람처럼. 수연은 그 시선을 맞받아보다가 조금씩 시선을 내렸다. 그는 무표정하게 다시 고개를 돌렸다. 무언가 단단한 벽 같은 게 그 사이에 놓인 것 같았다. 수연은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고 물컵과 물티슈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한 뒤 조용히 물러났다. 퇴근 무렵 병실을 다시 들렀을 때도 그는 같은 자세였다. 그림자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다. 수연은 이불을 가볍게 펴주고 가운 끝을 정리하며 낮게 말했다.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내일은 조금 더 편해지실 거예요.
그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러나 이번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렸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여긴 어딘가. 처음 듣는 목소리. 걸걸하고 낮았지만 담담했다. 요양원이세요. 쉬어가시는 곳이에요. 나는 왜 여기 있는 건가? 몸이 조금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잠시 머무시는 거예요.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말없이 눈을 감았다. 수연은 손끝으로 가운주름을 한 번 더 정리했다. 그 손길은 너무도 조심스러워 마치 무언가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더듬는 듯 보였다. 그날 밤 수연은 퇴근길에 이상하게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누구를 닮았을까? 어디서 본 적이 있었나? 그 눈빛은 왜 그렇게 깊게 파고드는 걸까?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 이름이라도 알면 좋을 텐데.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이름이 자신과 얼마나 가까운 단어인지. 수연은 출근하자마자 3층 병동부터 돌기 시작했다. 세면을 도와야 할 분이 셋, 기저귀, 교체 대상은 넷.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지만 그 와중에도 수연은 703호실을 먼저 향했다. 익숙한 몸의 흐름이었다. 생각보다 더 빨리 그에게 손이 먼저 갔다. 문을 열면 여전히 창가 쪽 침대. 그 자리엔 그가 있었다. 침대에 똑바로 누운 채 천장을 보고 있었고 눈을 감고 있는 듯 했지만 완전히 잠든 건 아니었다. 그의 손끝이 이따금씩 이불 위를 두드리는 것을 보면 의식은 분명 깨어 있었다. 어르신, 씻으셔야죠. 오늘은 햇빛이 좋아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는 느리게 눈을 떴고 수연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정말 짧은 순간 마치 그 눈빛 안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스쳤다. 수연은 괜히 입꼬리를 들어보였다. 이대로 계시면 금방 등이 뻐근해지세요. 옆으로 돌아드릴게요. 그녀가 그의 몸을 살짝 돌리자 노인의 팔이 힘없이 따라왔다. 그 안에선 아주 희미하게 저항과 수용 사이의 갈등 같은 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 없이 몸을 맡겼다. 수연은 젖은 수건으로 천천히 그의 등을 닦기 시작했다. 뻣뻣한 어깨뼈, 말라붙은 살, 흘러내린 피부 아래로 세월이 쌓여있는 듯했다. 괜찮으세요? 너무 차가웠죠. 물은 따뜻했지만 말은 습관처럼 나왔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한참을 닦던 수연이 문득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단단했을 손, 지금은 힘이 빠진 채 침대 가장자리에 걸쳐 있었다. 그 손이 문득 그녀의 아버지 손과 닮아 있단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시장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생선을 손질하던 아버지의 손, 굵은 핏줄과 손등의 점, 마디가 부은 관절까지 어쩐지 닮아 있었다. 순간 수연은 수건을 멈췄다. 죄송해요. 물 묻었네요. 금방 닦아드릴게요. 그는 눈을 뜨지 않았지만 그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사라졌다. 그걸 눈치챈 건 수연뿐이었다. 그날 점심 무렵 식판을 챙겨 다시 병실을 찾았을 때 그는 혼자서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수연은 그 자세가 다소 놀라웠다. 입소 후 처음이었다. 항상 누운 채로만 있었던 그가 스스로 몸을 일으켰다는 것. 어르신, 혼자 앉으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대답하지도 않았다. 다만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이전과 달랐다. 확실히 무언가를 더 오래 머금고 있었다.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그는 이번엔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햇빛이 들어와서. 수연은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수저를 챙기고 반찬 뚜껑을 하나하나 열며 말했다. 오늘 반찬 중에 멸치볶음 있어요.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짜지 않게 나왔더라고요. 그는 가만히 고개를 돌려 햇빛이 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조금 더 오래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말없이 밥을 먹는 모습을, 고개를 숙인 채 입에 숟가락을 가져가는 손을, 그리고 그 사이 미세하게 떨리는 입꼬리까지 모두 눈에 담기고 있었다. 한편으로 이상했다. 자신이 왜 이토록 관심을 가지는지, 왜 다른 어르신들과는 다르게 이 노인에게만 더 신경이 쓰이는 건지. 그날 퇴근길 수연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김정남이라는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별 의미 없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확인해보고 싶었다. 어쩌면 정말 우연이라도 무언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지만 검색 결과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너무 흔한 이름이거나 또는 실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자꾸 신경 쓰이지? 혼잣말을 뱉은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그 눈빛을 떠올렸다. 묘하게 나짖고 어딘가 마음을 건드리는 그 시선. 문득 오래전 어릴 적 사진 속에서 봤던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기억은 희미했지만 눈매나 입꼬리의 방향, 무표정일 때 인상이 어딘가 겹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건 단지 과한 감정이입일 뿐이라며 수연은 머리를 가볍게 저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타고 시동을 켰을 때 다시 그의 손이 떠올랐다. 그 손은 정말 이상하리만큼 익숙했다. 703호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수연은 그가 이미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다. 이전엔 늘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던 그가 오늘은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팔을 천천히 흔들며 뭔가를 읊조리고 있었다. 소리는 너무 작았고 말인지 숨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그의 입술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일찍 일어나셨네요. 수연이 밝은 톤으로 인사를 건네자 그는 고개만 아주 느리게 돌렸다. 그 시선에는 낯선 피로감이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어제와는 다른 조금은 부드러운 느낌이 어렸다. 잠이 안 와서. 그의 말은 짧고 뚝뚝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주 말하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묘하게 무게감이 있었다. 수연은 그의 옆에 있는 책상 위에 물컵을 놓고 묻지도 않았는데 물티슈를 챙겨 들었다. 그의 손을 닦아주려 다가갔을 때 그는 아주 짧게 손을 들어 거부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괜찮습니다. 제가 닦을게요. 하지만 수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조금만요. 손이 너무 차가우셔서요. 그가 거절하지 않자 수연은 그의 손을 가볍게 감쌌다. 체온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싸늘했다. 그 손에서 묘한 익숙함이 또 한 번 스쳤다. 그녀는 그 감정을 꾹 누르며 수건으로 그의 손등을 닦아냈다. 여기 오신 지 벌써 며칠 됐어요. 조금은 익숙해지셨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꼭 무응답은 아니었다. 수연은 그가 지금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꺼내려 애쓰고 있다는 걸 느꼈다. 사실 저도 처음 요양보호사 시작했을 땐 무섭고 어색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사람한테. 그녀의 말에 그가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익숙해진다고 다 좋은 건 아닐지도 모르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익숙해지면 덜 아프긴 해요.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도 제 마음이 덜 흔들리니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다. 그 시선은 이전보다 훨씬 길었다. 무언가 판단하려는 눈빛. 그러나 동시에 어떤 감정을 헤아리려는 듯한 눈빛. 넌 안 흔들려 보여. 그렇진 않아요. 많이 흔들려요. 근데 웃네. 안 웃으면 버티기 힘들어요. 그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흔들렸다. 그건 미소도 조소도 아닌 어떤 감정의 흔적 같았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밖은 흐렸고 작은 비가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다. 비 냄새가 나. 창문 조금 열까요? 수연이 천천히 창문을 밀어 열자 눅진한 공기와 함께 묘한 비의 냄새가 병실로 스며들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어릴 때 비 오는 날이면 마당에 나가 뛰었어. 비 맞는 걸 좋아했지. 그런 기억이 있으시네요. 잘 안 나. 방금 떠오른 거야. 마당이 있었는지 나간 게 맞는지도 확실치는 않아. 그냥 그런 기분이 들었어. 그 말에 수연은 가슴이 조금 저릿했다. 그가 지금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것 같았다. 그 기억은 진짜일 수도 있고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그 순간을 느끼고 있다는 거였다. 그녀는 입술을 조금 다물고 있다가 말했다. 저도 어릴 때 비 맞는 거 좋아했어요. 엄마는 감기 걸린다고 화내셨지만요. 그가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은 소리 없이 지나갔지만 수연의 가슴 한쪽에 오래 맴돌았다. 잠시 후 그녀는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서려 했다. 그때 그가 갑자기 말을 걸었다. 이름이 수연이라고 했지.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네, 수연이에요. 그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수연의 심장이 순간 내려앉는 듯 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흔한 이름이라 그렇죠. 그럴 수도. 그는 다시 조용해졌다. 수연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문을 닫으며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마음속으로 물었다.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창가로 기울어진 햇살과 그 속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었다. 늘 누워있던 그가 요 며칠 새 아침마다 저렇게 앉아있는 일이 잦아졌다. 정면을 보지 않고 창을 향해 앉아있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시간 바깥에 놓인 사람 같았다. 가만히 숨을 쉬고 있을 뿐인데도 주변 공기가 고요하게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수연은 잠시 멈춰서서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별다른 동작 없이 앉아있는 그 모습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다. 오늘도 말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조용히 다가갔다. 어르신, 좋은 아침이에요. 햇살이 참 좋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를 보는 눈빛엔 더 이상 경계가 없었다. 언제부턴가 그가 그녀를 마주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수연이요. 그는 잠시 중얼거리듯 되뇌었다. 수연. 수연은 웃으며 그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손이 또 차가워졌네요. 아침엔 꼭 장갑이라도 껴야겠어요. 그녀가 물수건을 꺼내 들었을 때 그가 갑자기 말했다. 넌 손이 따뜻하구나. 수연은 멈칫했다. 그 말이 무심한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 기억을 짚어내려는 사람처럼 뿌연 감정 사이를 헤매고 있었다. 네, 사람 손이 이렇게 따뜻했던가 싶었어.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수연은 그의 말이 단순한 감상 이상의 것임을 느꼈다. 손을 닦아주다 말고 그녀는 무심히 그의 손바닥을 천천히 펼쳤다. 굵은 선이 얽힌 그 손바닥 위에 그녀의 손이 겹쳐졌다. 무언가 오래된 기억이 거기서 반짝이는 것 같았다. 마치 예전에도 이 손을 잡은 적이 있었던 것처럼. 어릴 적에 아버지 손을 자주 잡았거든요.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런데 꼭 안아주실 땐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어요. 그는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표정 없이 그러나 깊은 시선으로. 수연은 그 시선을 마주보다가 스스로 말문을 닫았다. 이상했다.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얘기를 꺼냈다는 게. 늘 잊으려 했던, 아니 그냥 모른 척 해왔던 아버지. 그녀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사라졌다. 어머니 말로는 갑자기 떠났다고 했다. 별말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렇게 어느 날 자취를 감췄다고. 그는 아직도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수연은 다시 손을 놓고 반찬 뚜껑을 하나씩 열었다. 오늘 반찬은 무나물이에요. 조금 싱겁지만 맛있어요. 그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정확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조용히 입으로 옮기며 식사를 이어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수연의 눈에 자꾸만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어릴 적 그녀가 아프다고 칭얼거리면 조용히 죽을 끓여주던 손. 숟가락을 쥐고 천천히 불어가며 건네주던 손길. 그의 지금 모습과 그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럴 리 없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잘 먹었습니다. 처음 듣는 인사였다. 그동안 수연이 수없이 챙긴 식사 속에서 그가 먼저 감사를 표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수연은 어색하게 웃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잘 드셨어요. 그는 그녀를 보며 평소보다 훨씬 오래 시선을 두었다. 그리고 낮게 천천히 말했다. 넌 사람을 조용히 끌어당기는 구석이 있어. 수연은 당황스러웠다. 감정을 드러내는 성격도 아니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어쩐지 그녀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처럼 가슴 깊은 곳에 박혔다. 아마 제가 혼자 살아서 그럴지도 모르죠. 그녀의 말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다르지.
말 한마디, 손 한 번에도 의미를 붙이게 되거든.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그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리고 문득 그의 손이 자신의 손등을 스쳤다. 우연인 듯 아니면 의도된 동작인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접촉은 하루 종일 수연의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수연은 복도 끝 임시 병실 앞에서 잠시 멈췄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던 그 문이 지금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거웠다. 노인은 그 방에 혼자 있었다. 1인실로 옮긴 지 이틀째, 방음이 잘 되는 구조의 창 하나뿐인 작은 공간. 그 안엔 환자용 침대 하나, 스탠드 조명, 그리고 작은 사이드 테이블이 전부였다. 수연은 문을 열지 않고 한참 문 손잡이 위에 손을 올린 채 서 있었다. 마음이 먼저 들어가 있고 몸만 따라가지 못하는 이상한 상태였다. 조금 있다 조용히 문을 열었다. 불은 켜져 있었다. 그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작은 조명이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바깥의 빗소리는 유리창을 톡톡 두드리며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들어가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늦게 오시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수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레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오늘 병동이 좀 바빴어요. 근데 이상하죠. 여기만 오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는 미소를 짓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표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다. 오래. 숨결이 조금은 얇아지는 그 거리감에서 수연이 입을 열었다. 저 사실 누군가랑 이렇게 단둘이 방 안에 있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혼자인 게 익숙했거든요. 누구랑 밥을 먹는 것도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그게 다 낯설었어요. 창밖의 번개가 아주 멀리서 흘렀다. 잠깐 방 안이 흐릿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이렇게 단둘이 있는데. 숨을 들이마셨다. 입술이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고 눈이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천천히 말했다. 괜찮을까요? 그는 말이 없었다. 단 한순간 눈동자의 파문이 일었고 입술이 아주 살짝 열렸다가 닫혔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 하나가 수많은 이유와 상처와 시간을 넘은 대답이었다. 수연은 가만히 일어났다. 그에게로 걸어갔다. 침대 옆 아주 가까운 자리에 멈춰섰다. 그녀는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그녀의 손바닥까지 번져왔다. 정말 괜찮아요? 이번엔 아주 낮은 목소리였다. 대답은 없었다. 그저 손에 힘이 들어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께로 조심스레 몸을 기댔다. 심장이 느껴졌다. 느리고 고요하고 오래된 시계처럼. 하지만 살아있었다. 그 안에서 뭔가가 두근두근 맥을 짚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감쌌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 몸이 반응하기 전에 마음이 이미 허락한 순간이었다. 나 당신한테만은 기대고 싶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처음으로. 그리고 그 밤 불은 꺼지지 않았고 말도 많지 않았지만 감정은 선을 넘었다. 지독하게 조용했고 숨은 조여들었고 심장은 고통처럼 뛰었지만 둘은 아주 천천히 서로를 품었다. 세상에 없는 공간처럼 병실 하나 안에 두 사람만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아무도 알 수 없는 밤. 그날 이후 수연은 매일 같은 시간을 병동에서 보냈지만 모든 감각이 달라졌다. 눈에 보이는 것, 손끝의 감촉, 귀에 들려오는 숨소리 하나까지도 삶은 그대로인데 자신만 달라진 느낌이었다. 그와 마주하는 순간이면 병원이라는 공간이 아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다. 환자와 보호사의 경계도 나이와 역할도 그 모든 건 무의미해졌다. 그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조용히 무너졌다. 703호 복도 끝에 있는 작은 휴게 공간. 커피 자판기 옆에 서서 수연은 종이컵에 커피가 담기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다른 보호사 두 명이 수다를 떨며 다가왔다.
703호 어르신, 진짜 말 수 없긴 없더라. 근데 은근 눈빛 장난 아니던데. 맞아. 말 없고 조용하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 멋있기도 하고.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컵을 받아들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왔다. 그들이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가 마치 비수처럼 느껴졌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그가 담기는 게 불편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이름조차 붙이기 어려운 감정.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그를 누구에게도 나누고 싶지 않았다. 수연은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점점 더 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식사 시간마다 그의 반찬을 먼저 챙기고 그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손톱이 자라 있으면 조용히 다듬었다. 누군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고 지시받은 일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먼저 스스로 나섰다. 어느 날엔 병원 근처 마트에서 고구마를 사다가 살짝 쪄서 반찬통에 담아 가져가기도 했다. 이거 예전에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수연은 그 조용한 반응 하나에 마음이 꽉 찼다. 하지만 그런 평온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하루는 간호사 하나가 703호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됐다. 정기 점검이었고 단순한 수치, 기록이 전부였지만 그녀가 그와 마주보며 웃는 모습에 수연의 속이 뒤틀렸다. 그날 밤 수연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방을 찾아갔다. 늦은 시간이었고 그는 책을 펼쳐놓고 침대에 기대고 있었다. 계세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내일은 제가 못 올 수도 있어요. 수연은 갑작스레 말했다. 다른 병동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렇지도 않은 반응. 당연한 일처럼 아무 감정 없는 얼굴. 그게 더 아팠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으세요?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챙기겠죠. 그 말은 현시였고 아무 문제도 없는 대답이었지만 수연은 그 말에 서늘한 감정이 밀려왔다.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쉽게 마음 주지 마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도 질투하네요. 그 말은 조용히 웃는 듯 했지만 동시에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수연은 스스로에게도 놀라웠다. 질투라니. 그 말이 그렇게 와닿을 줄 몰랐다. 미안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가 손을 들어 그녀의 손을 살짝 감쌌다. 당신한텐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에 수연의 숨이 멎었다. 그 어떤 인정보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더 강했다. 그날 이후 수연은 스스로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감정이 자꾸 앞서 나갔다. 그가 옆 병실 환자에게 웃어주면 괜히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고 다른 직원이 그의 팔을 부축해주는 걸 보면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일어났다. 그는 조용했고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했지만 문제는 자신이었다. 자꾸만 더 가까워지고 싶었고 그의 모든 순간에 자신이 들어가고 싶었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중독일까.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수연은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안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시선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요양원 인근에는 작은 빵집 하나가 있었다. 수연은 야간 당직을 마치고 뜨거운 팥이 든 단팥빵을 몇 개 샀다. 그가 달콤한 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건 얼마 전이었다. 무심히 꺼낸 말 한마디. 예전에 팥 들어간 건 잘 먹었지. 그 말 하나가 수연의 손에 오늘도 봉지를 들려줬다. 그가 앉아있던 병실.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책장을 넘기던 손이 그녀를 보고 멈췄다. 팥빵이에요. 따뜻할 때 먹는 게 맛있다길래 조금 서둘렀어요. 그는 말없이 받아들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 짧은 말에 수연은 웃었다. 그가 웃은 건 아니었지만 그 말투 하나가 그녀에겐 충분한 답이었다. 며칠 뒤 그는 수연에게 말했다. 여기 커튼이 너무 어두워요. 낮인데 밤 같아. 수연은 병실 안 커튼을 살펴봤다. 분명 일반 병실보다 좀 짙은 색이었다. 창문은 작았고 햇살도 드물게 들어왔다. 그럼 작은 조명 하나 갖다 놓을까요? 머리맡에 두면 더 따뜻해 보일 텐데.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는 거절도 고마움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수연은 상관없었다. 그날 퇴근길 그녀는 작은 무드등을 하나 샀다. 그의 머리맡엔 이제 은은한 불빛이 밤새 그를 감싸고 있었다.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수연은 계산하지 않았다. 그를 위해 쓰는 돈은 왠지 돈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웨터 한 벌, 편한 슬리퍼, 따뜻한 무릎 담요, 하나둘 늘어가는 물건들 사이에서 수연은 점점 그의 방을 만들어갔다. 이상했다. 그를 더 오래 이 공간에 머무르게 만들고 싶은 감정. 돌봐야 할 사람이 아니라 자기 공간 속에 담아두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다. 혹시 다음에 책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연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어떤 책이요? 예전에 읽다만 시집이 있었는데 가벼운 위로 같은 글이 많았거든요. 수연은 바로 알아봤다. 책은 오래돼 절판이었지만 중고 사이트를 뒤져 결국 찾아냈다. 며칠 뒤 그녀는 포장을 벗기지 않은 책을 내밀었다. 이 책 맞아요? 그가 책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표지를 쓰다듬는 그의 손끝이 잠시 멈췄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지는 책. 그날 밤 그는 책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 장씩 넘기며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해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기억이 단순한 메모력 같은 게 아니라는 걸. 그는 그녀가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조금씩 정확히 알아가고 있었다. 며칠 뒤 처음으로 그는 돈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제가 예전에 쓰던 안경이 망가졌는데 여기선 새로 맞추기 어렵겠죠. 수연은 아무 대답 없이 가방을 뒤졌다. 지갑을 꺼내고 안경점 이름이 적힌 명함을 꺼내 보여줬다.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주말에 잠깐 외출 신청 내드릴게요. 같이 가면 더 좋고요.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다. 그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요구했다는 것을. 그 전엔 가만히 받아들이기만 했던 그가 이제는 원한다는 표시를 하기 시작한 것. 그게 왜 이렇게 기쁜 건지, 왜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지. 수연은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그녀는 그를 위해 더 많은 걸 주고 싶었다. 그가 바란다면 그 무엇이든 아무 말 없이 기꺼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비가 그치고 난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요양원 1층 현관에 서 있던 수연은 아무도 없는 복도를 바라봤다. 당직이 없던 날이었지만 퇴근하지 않았다. 오늘은 그냥 가고 싶지 않았다. 703호 병실 문 앞. 수연은 아무런 노크도 없이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는 불을 끄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아 책을 펼쳐두고 있었다. 머리맡 조명이 그의 옆 얼굴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오늘은 그냥 있고 싶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책장을 덮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와의 거리는 이제 익숙했다.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도 더는 떨리지 않았다. 이젠 우연이 아니에요. 나 당신을 원해요. 누가 뭐래도 내가 선택했어요. 그 말에 그는 짧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두 번째 밤은 조용했고 첫 번째보다 더 느렸으며 그만큼 더 깊었다. 수연은 그에게 모든 감각을 맡겼다. 의심 없이, 주저 없이, 마치 자신이 그의 사람이 된 것처럼. 그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침대에서 정리된 이불을 바라보며 잠시 웃었다. 그는 새벽에 잠든 채였다.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그녀는 조용히 병실을 정리했다. 책상 위엔 어젯밤에 그가 읽던 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무심히 책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책갈피 사이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사진이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그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노란 원피스를 입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해맑게 웃고 있던 시절. 수연은 그 사진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다.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오래전 사진. 왜 이 사진이 여기 그의 책갈피에 끼워져 있는 걸까? 그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문득 그가 말했던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내 딸도 그 이름이었어요. 수연. 그때는 그저 흔한 이름일 거라며 넘겼다. 그 말이 왜 그리도 찜찜하게 남아 있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대 위에서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을 감고 고르게 숨을 쉬고 있는 남자. 자신이 사랑을 나눈 남자.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는 사람. 수연은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사진은 가슴에 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병실 문을 닫고 나오자 복도 끝까지 이어지는 불빛이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벽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설마 진짜 그럴 리가. 마음속에서 수천 번을 부정했지만 사진은 너무 확실했다. 누군가가 함부로 가져다 둘 수 있는 사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멍하니 병원 현관에 나섰다. 비는 그쳤지만 땅은 축축했고 구름은 여전히 낮게 깔려 있었다. 수연은 속으로 중얼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숨이 가빠졌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이 너무 따뜻했고 그의 숨결이 너무 익숙했고 그의 눈빛이 너무 닮아 있었다. 그것들을 잊고 싶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걸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와 선을 넘었고 이제 진실 앞에 서게 되었다. 아무도 없는 복도 끝에서 수연은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 쥐고 있는 사진이 땀에 젖어가고 있었지만 놓지 못했다. 그 사진 속 노란 원피스를 입고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는 부정할 수 없이 자신이었다. 가슴이 조용히 하지만 깊숙하게 무너졌다. 왜 그가 이걸 가지고 있었을까? 왜 그 사진이 아무도 모를 요양원 1인 실침대 옆 책 속에 숨어 있었던 걸까?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사진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혹시 설마 그 사람. 수연은 몇 번이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도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얼굴은 어릴 적 흐릿한 기억 속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던 아버지였다.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손끝에 남은 체온이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절대 낯선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날 이후 수연은 병실 앞에서 몇 번을 망설였다. 703호 문 앞.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게 열던 문이 이젠 손잡이를 잡는 것조차 망설이게 했다. 결국 열지 못하고 다시 닫았다. 복도를 몇 걸음 돌아 나가다 다시 돌아오길 수차례. 나 이 방 안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이틀 뒤 수연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다. 그는 침대에 기대책을 읽고 있었고 그녀를 보자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오래 걸렸네요.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등 위에 시선이 멈췄다. 말라있고 검버섯이 피어난 손. 하지만 그녀가 알고 있는 자신의 손과 어디선가 묘하게 닮은 그 손.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이상하죠. 당신만 오면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수연의 숨이 멎었다. 예전이요? 응.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계속 생각만 났어요. 눈이 닮은 아이였어요. 많이 웃던 아이. 수연은 그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고 있었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감출 수 없었다. 그는 기억을 잃은 건지 아니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흐릿해진 건지 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감정이 먼저 알아보고 있었다. 그걸 수연은 뼈가 시리게 느끼고 있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럴 리 없잖아. 작게 중얼였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사진 속 웃고 있는 자신, 그리고 그 사진을 간직하고 있던 남자. 그 둘 사이에 설명이 불가능한 감정이 있었다. 처음부터 이상했다.
그의 눈빛이, 목소리가, 침대맡에 놓인 스웨터 하나조차. 자신은 왜 그를 다른 환자와 다르게 바라보았을까? 왜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오래된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을까? 그건 단순한 이끌림이 아니었다. 그건 본능이었다. 피가 스스로를 알아본 것이다. 수연은 책상에 엎드려 조용히 울었다. 처음 우는 눈물이 아니었지만 이토록 무겁고 조용한 눈물은 처음이었다. 다음 날 수연은 다시 703호로 들어섰다. 그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그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이불을 정리하며 손을 닿지 않게 조심했다. 내가 당신 손 잡아도 돼요? 그가 묻자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미안해요. 오늘은 그냥 옆에만 있을게요.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앉은 쪽을 바라보다 다시 조용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수연은 그가 말을 꺼내지 않기를 바랐고 그가 진실을 기억하지 않기를 바랐다. 만약 그가 내가 내 딸이었구나. 그렇게 말해버린다면 지금까지 나는 모든 순간이 지독한 죄처럼 느껴질까봐. 그러니까 아직은 말하지 말았으면 했다. 아직은 그가 기억해내지 않기를 바랐다. 자신도 아직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 밤 근무를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았다. 요양원은 늘 인력이 부족했고 수연이 나선다면 누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책 한 권을 들고 703호 문 앞에 섰다. 이틀 전 그 책 속에서 자신의 사진이 나왔고 그 이후부터 그녀는 아무것도 삼키지 못했다. 손이 문 손잡이에 닿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문을 조용히 열자 그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기미한 불빛 아래 침대 머리맡엔 스웨터 한 벌이 니트레이 개어 있었고 그의 손엔 책이 들려 있었다. 바로 그 책. 밤이 조용해서요. 수연은 그렇게 말하며 병실 안으로 조심히 걸어 들어갔다. 그는 그녀를 보고 천천히 웃었다. 이런 밤엔 누군가 떠오르죠. 그 말에 수연의 심장이 조용히 일그러졌다. 누구 생각나세요? 그녀는 물었다. 숨을 죽인 채. 글쎄요.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요. 그는 시선을 창밖으로 옮기며 말했다. 근데 웃는 얼굴은 또렷해요. 감기 걸리면 꼭 열이 나던 아이였는데 웃을 땐 꼭 엄마처럼 눈이 접혔죠. 지금 생각해도 이상하게 선명해요. 수연은 말을 잃었다.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그가 책을 덮었다. 손등에 검은 점이 하나 박여 있었다. 자신의 손에도 똑같은 자국이 있다는 걸 수연은 예전에야 알았다. 어릴 때부터 이유도 없이 남아있던 점 하나. 늘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던 흔적이 이제는 너무 명확하게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슴께에서 조심스레 사진을 꺼냈다. 그날 본 사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과거, 이거. 그녀는 말없이 사진을 내밀었다. 그는 사진을 받았다. 그리고 가만히 바라봤다. 손끝이 사진 위를 천천히 지나갔다. 이 사진, 한 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건데.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 웃는 얼굴이 정말. 그는 말을 멈췄다. 수연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에 자신이 닿은 듯한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진을 다시 책 위에 내려놓으며 그는 말했다. 참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네요. 이 사진만 보면. 수연은 입술을 떨었다. 말하고 싶었다. 저예요. 단 3글자만 꺼내면 모든 진실이 정리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은 그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그녀를 딸로 인식하지 못한 채 조용히 병상에 앉아 있는 이 시간이 어쩌면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균형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침대 가장자리를 정리하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지금 이 순간 전부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괜찮아요. 그는 수연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모르는 눈동자였다. 그 눈이 낯설어서 그리고 너무 익숙했어.
수연은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병실을 나섰다. 복도 끝에서 수연은 주저앉았다. 벽에 이마를 기댄 채 오열했다. 그의 온기가 아직 손에 남아 있었고 그의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다. 지금껏 나눴던 모든 시간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되감기듯 지나갔다. 사랑이었고 그리움이었고 운명이었고 그리고 비었다. 아버지, 제발 끝까지 기억하지 마세요. 그녀는 그 말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수도 없이 되뇌었다. 기억은 안 나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감정만큼은 제가 모두 안고 갈게요. 703호. 그는 책을 다시 펼쳤다. 사진은 책장 사이에 조심히 끼워두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누군지 몰랐다. 며칠 후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고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는 뜨지 않았다. 그날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에 도착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703호 병실로 향하면서도 그가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어젯밤에 잠이 들 때 유난히 숨이 깊고 일정했기에 오늘도 비슷하겠지 싶었다. 그녀는 노크 없이 문을 열었다. 습관처럼 침대 옆에 걸린 커튼을 걷고 어르신, 아침이에요. 작게 불렀다. 그러나 그는 눈을 뜨지 않았다. 잠든 듯 보였지만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순간 멈췄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흔들렸다.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 심전도 장비의 선들이 모두 꺼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듯했다. 병원 특유의 침묵이 그날따라 유독 날카롭게 들렸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다. 조금 쉬어야겠다는 듯 조용히 잠든 표정. 그녀는 발걸음을 멈춘 채 그를 바라보다가 가만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을 뻗어 이불 끝을 정리하고 그의 손등을 살짝 감싸 쥐었다. 이젠 아무런 체온도 남아 있지 않았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너무 조용해서 감정조차 미처 따라오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머리맡을 정리했다. 책 한 권, 읽던 시집. 책갈피 속엔 아직도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그 사진 속의 아이, 노란 원피스를 입은 자신. 수연은 사진을 꺼내 가슴에 꼭 안았다. 마지막까지 기억하지 않으셨네요. 목이 메었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시트를 올려 그의 얼굴을 덮었다. 다시 볼 수 없는 이마, 다시 듣지 못할 그 숨소리. 제가 딸이라는 걸 끝내 모른 채 가셨네요. 그 말은 거의 속삭임처럼 작았다. 수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가 누워있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손에 들려있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모든 시간. 그가 남긴 건 말 한마디 없었고 수연도 끝내 진실을 전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던 시간만이 남았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젠 저만 기억하면 되니까요. 그녀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다시 중얼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실 문을 닫고 나와 703호 문패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김춘식이라는 가명. 그 이름 밑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퇴소 3월 21일. 사망 원인 자연사. 딱 4글자. 자연사. 자연스럽게 떠났다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고. 단지 그렇게만 적혀 있었다. 그의 삶 전체를 정리하는 단어치고는 너무 조용하고 담백해서 수연은 이상하게 울지 못했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쿡 꺼져버린 듯한 허기만 남았다. 그날 밤 수연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아무도 없는 집, 불 꺼진 거실, 그리고 조용한 공기. 그녀는 그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가만히 바라보다 슬그머니 책장에서 조그만 액자를 꺼내 사진을 넣었다. 이제 내가 당신을 기억할게요. 그녀는 그 말을 처음으로 입 밖에 냈다. 그리고 나서야 천천히 눈물이 흘렀다. 그는 끝내 그녀를 몰랐고 그녀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름을 하루하루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그 이름은 아버지였다.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작았다. 조용했고 너무 조용했다. 빈소엔 흰 국화만이 몇 송이 놓여 있었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 그의 이름이 적힌 영정 아래에는 꾸 김춘식 가명이었다. 누구도 그의 진짜 이름을 몰랐고 가족 연락처도 끝내 찾지 못했다. 수연은 한참 동안 영정을 바라보았다. 검은색 입은, 무표정한 영정 사진, 그리고 백지처럼 비어있는 조물록. 빈 의자에 앉은 수연은 입술을 꾹 다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춘식 어르신의 요양보호사입니다. 누군가 들을 것도 아닌데 그녀는 그렇게 중얼였다. 그 말 외에는 더 이상 어떤 호칭도 붙일 수 없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오늘 이 자리에도 놓이지 않았다. 그녀는 끝까지 보호사였다. 입관을 준비하던 장례식장 직원이 작은 종이를 건넸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소지품 목록이었다. 시계 하나, 헌 지갑, 시집 한 권, 사진 한 장. 그녀는 마지막 줄에서 손을 멈췄다. 사진 한 장. 그 사진이 어떤 것인지 수연은 알고 있었다. 노란 원피스를 입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웃고 있는 아이. 자신의 얼굴이었다. 그의 관은 고요히 닫혔고 그 누구의 울음도 섞이지 않았다. 장례식장 스피커에서는 낡은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수연은 조용히 영정 앞에 다시 섰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말했다. 잘 가세요.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랐다. 아버지라는 말은 끝내 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수백 번도 넘게 불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인사했다. 누군가 봤다면 그저 보호사의 예의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그 자리에는 딸이 있었다. 그의 마지막을 지켜본 단 한 명의 조문객. 장례를 마치고 수연은 요양원 옥상에 올랐다. 바람이 불고 있었고 하늘은 흐렸다. 그녀는 가방 안에서 그가 남긴 시집을 꺼냈다. 표지가 닳고 귀퉁이가 접힌 책. 책갈피에 끼워진 사진은 이미 오래전의 감정을 머금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액자 속에 넣었다. 이제 이건 제 기억으로만 남길게요. 사진 속 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이제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불을 켠 채 잠들었다. 방 안에는 빛이 들었고 그녀는 작은 숨소리를 내며 베개를 적셨다. 침묵의 이별, 말하지 못한 고백, 그리고 끝내 이름 한 번 부르지 못한 슬픔. 그 모든 것을 가슴에 안고 그녀는 또 하루를 시작했다. 703호는 지금 다른 노인이 쓰고 있다. 벽에 걸린 이름표는 바뀌었고 창가 커튼은 다른 패턴으로 바뀌어 있었다. 침대 위엔 새로운 사람이 누워있고 그의 목소리, 기침, 작은 말소리까지도 703호라는 공간을 새로운 기억으로 채워가고 있었다. 수연은 여전히 그 병실에 들어간다. 이제는 그냥 직업으로서, 요양보호사로서 습관처럼 침대를 정리하고 물컵을 채운다. 하지만 가끔 습관보다 먼저 떠오르는 그림자가 있다. 이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 눈을 감고 있던 그 남자,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을 따른 줄도 모르고 조용히 미소 짓던 그 눈빛. 그는 죽었다. 조용히, 말없이. 그리고 그녀는 그를 보냈다. 또 말없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요양원 옆 조그마한 공원 벤치에 앉아 수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진 길 위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눈을 돌리자 당연히 그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이, 그 입술의 모양이 그와 너무 닮아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왜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죠? 속으로 중얼였지만 그건 기도 같았고 고백 같았다. 수연의 집, 거실 한쪽 작은 선반 위에 사진 액자가 하나 놓여 있다.
노란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 그 아래 아무 설명도 적혀 있지 않다. 누군가 묻는다면 어릴 적 제 사진이에요.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수연만은 안다. 그 사진을 오랫동안 간직했던 사람이 그 사진 속 아이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를. 수연은 종종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건다. 이제 당신을 잊을게요. 그러나 그 말이 결코 진심은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다. 며칠 전 그녀는 그가 남긴 시집을 다시 펼쳤다. 책갈피에는 더 이상 사진이 없었다. 하지만 페이지 사이에 접힌 자국, 그가 손끝으로 여러 번 넘겼을 법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자국을 따라 손끝으로 페이지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주 작게 혼잣말을 남겼다. 저도 많이 그리웠어요. 아무도 듣지 못한 고백. 그러나 이 세상에 단 하나 남은 그를 향한 유일한 고백이었다. 어느 날 출근길, 수연은 병동을 돌다가 703호 앞에서 멈춰섰다. 방 안은 조용했고 새로 입소한 노인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문을 닫으려다 그녀는 문고리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소리로 누구도 듣지 못할 만큼 낮게 말했다. 아버지, 오늘도 잘 지내셨죠? 그 말엔 그 어떤 미련도 눈물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딸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하루의 시작이 담겨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딸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못했고 수연도 끝내 아버지라는 말을 목소리로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서로를 불러왔다. 이제 그녀는 오늘도 침대 시트를 곱게 펴고 물컵을 채우고 창문을 닫는다. 그리고 세상이 모르는 이름 하나를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품는다. 그 이름은 누구에게도 들려줄 수 없는 단어, 오직 그녀만이 아는 아버지라는 말이었다.